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92석, 여당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먼저 이번에 국민의힘의 참패의 원인 어디서 좀 찾아야겠습니까? 민생 현안들을 좀 잘 대처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 방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러니까 개혁 과제들이죠. 네. 뭐 교육이든 노동이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이 팬데믹 이후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민생과 관계된 부분, 경제와 관계된 부분 등이 있을 텐데 민생과 경제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정치적으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이 일부 있었던 것, 네. 뭐 이종섭 전 대사건과 같은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낳는 주요 결과가 아니었을까,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창환 교수님께서는 어디서 원인을 찾고 계십니까? 뭐니 해도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그리고 이를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기 급급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30%의 국정수행 지지율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특히 선거 과정 중에 뭐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또 대파 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게 가장 결정적인 참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SNS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것 같아요. 선거 전부터. 보수에서 가장 좀 지양해야 하는 것. 선거 뒤에 이런 책임 결과를 어떤 특정인 한 명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좀 피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진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기회를 놓친다라고 봐요.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김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존과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래서 안 된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플레이어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의 원인인지 진짜로 이걸 분석하고 들어가야 다음에 더 나은 결과값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희생양을 한 명 잡아서 당신 책임이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문제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국민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여당에게 등을 돌렸는지 제대로 된 문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렇게 거듭 비판하는 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뭐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구원자처럼, 이번 위기에 구원자처럼 비대위원장이 앉고 또 대선 후보처럼 이 총선 운동을 이끌어온 이것에 대해서 아마 서운함도 있고 불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불통에 대해서, 오만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당내에서 그런 쓴소리가 비판을 받고 한쪽에 몰리게 되자 그럼 나 입 닫겠다, 그리고 입을 닫았었거든요. 그리고 총선 과정 내내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결국 최악의 참패를 맞이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뭐 본인의 개인적인 서운함도 들어있긴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당내의 어떤 뭐 비판 세력들에게 재갈을 물린 결과, 그리고 마치 후계자가 확정된 양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고 스타처럼 대접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저는 이번 대선으로 총선 패배로 이어진 하나의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뭐 사심이 들어있다 손 치더라도 그가 했던 현 여권에 대해서 쏟아냈던 그 비판의 쓴소리의 핵심, 그 부분은 좀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107일 만에 다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다음 날인 어제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107일 만에 다시 지도부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는데, 향후 시나리오는 일단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 혹은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롭게 뽑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는 월요일에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함께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리형 비대위를 좀 띄워야 된다. 아니면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빨리 뽑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어떤 시나리오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뭐 당장은 당성인 총회부터 열어야지 그 이야기들에 네.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당선인 총회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직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선인 총회에서 중지를 모으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관리형 비대위로 좀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올 때도 선민우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출마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4월 10일까지 내가 모든 것 불태우겠다. 설령 성과가 좋다라고 해도 그 가실은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희생했던 사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면 나설 만한 사람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가 끝났고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 한 명을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보수가 피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조기 전대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비대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년 동안 비대위가 몇 번째인지 네. 기억도 안 납니다. 비대위원장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비대위?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순리대로 해야 된다. 통상 패배한 정당들은요, 당선자 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새로운 차기 원내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이 차기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대표 전당대회로 뽑히기 전까지 지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뭐 용산 눈치 보기식의 그런 비대위로는 안 된다. 당장 당선자 대회 열어서 여기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그 원내대표가 그런 법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원내대표가 당을 지휘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근본적인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대통령의 리더십도 소위 한동훈의 리더십도 이미 다 붕괴됐습니다. 지금 현직 원내대표 총선 패배한 지도부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누가 거기서 모이란다고 모이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당선자 대회를 통해서 원내대표라고 하는 합법적 지도부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전당대회를 빠르게 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예, 차기 당권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로 관심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거셌던 와중에도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승리했던 후보들이죠. 5선의 나경원, 4선의 안철수, 5선의 윤상현 당선인들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 장점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뭐 보수층에서는 워낙 또 그 입지도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또 미래에 대한 대비, 과학적인 부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이제 많은데 중요한 것은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좀 더 국민들께 좀 다가갈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야당과도 좀 대화가 원활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추대가 되고 당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중진 당선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또다시 친윤 당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108석 사상 초유의 여권이 이렇게 대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도 말이 103석이지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권 후보들까지 합치면 107석이었거든요. 사실상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대패입니다. 이런 대패를 또다시 친윤 주자를 통해서 당을 갖다가 새롭게 한다? 이거면 국민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에 당면하게 된다. 결국은 비주류로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만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갑자기 비주류로 당권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원희룡 장관 같이 뭔가 이제 당에서 내각에서 장관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친윤 색깔이 좀 옅은 분들 이런 분들이 비윤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만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총선의 미래라고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주류를 중심으로 국정기조 전환 그리고 당정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갑 안철수 당선인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지만이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어 할 정도까지 열심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네, 안철수 당선인 내각 총사퇴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3실장까지도 전원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이런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안철수 당선인이 저렇게 내각 총사퇴, 대통령 3실장 사퇴뿐만 아니라 국정기조의 전면적 혁신 이런 점을 강조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먼저 여기 총선 참패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옆 지역구에 있었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접할 기회가 많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어떤 정무적 발언보다는 마음에서 느꼈던 본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을 수 네. 있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요. 김상헌 역을 맡았던 김윤석이든 척하파 네, 그리고 최명길 역을 맡았던 이병헌, 주하파든 둘 다 충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저 목소리도 결국은 당을 위한 소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사람 등용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프레임에 안 갇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윤이다, 비윤이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젊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러한 프레임들로 벗어나서 뭔가 보이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재들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역량을 무엇보다도 우선해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역량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박장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안철수 당선인이 얘기하는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실장들 전원 자진 사퇴, 또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 요구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이 총선에서 이렇게 100여 석밖에 못 얻는 이런 참패를 기록한 예가 없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건 정치적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이제는 자칫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정을 이끌어야 될 기간이 3년이나 남았습니다. 이 3년을 갖다가 식물 정부로 보낼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3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나갈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 시스템, 현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3년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환이 필요한 거죠. 사실 여권 내에서 지금 안철수 당선인이나 또는 김재섭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네. 했던데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 또는 최상병 특검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용산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대파 논란으로 터졌어요. 그거 아무도 비판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용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급했어요.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얘기한다. 국민들은 이런 쥐록이마에 실소가 터진 겁니다. 중도 측이 등을 돌린 거예요. 용산에 쓴소리를 해야 되는 순간에도 이미 그 쓴소리 안 하는 게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영입된 인사, 멀쩡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사조차도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하는 커버치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친윤 일색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당선인이 얘기하는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김재섭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특검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제대로 구현이 돼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얼마나 부드럽게 소위 용산과 풀어나가느냐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대통령과의 소위 탈당한다 이런 혼란에 4분 5열의 혼란에 빠져들지 않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봐요. 네.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어제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국민 뜻을 받들어서 국정 쇄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졌는데 형식은 어떻게 될지 또 그 안에 담길 메시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국민 심판에 대해서 엄중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도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대한민국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한 문제들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후에 터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개혁 과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개혁이라든지 아까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치권에서 눈치 보기로 인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몸에 와닿는 문제들,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선거 결과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패배했다는 사실보다도 이 패배를 통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22대 국회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망언 수준의 막말들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면서 거대 야당이 또다시 됐는데요. 이게 여당이 집권 5년 내내 이게 여소야대 국면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말로 여당 탓으로 다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야당도. 지금 집권 야당이라는 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야당도 입장과 태도를 약간은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선 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법 독주화, 그리고 탄핵과 특검만 외치면서 앞으로 3년을 정말로 이게 주거니 받거니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생 정책을 외치면서 여와 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와 야가 좀 이제는 같이 가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은 민생이고 국민이다라는 자세로 야당도 좀 겸허하게 국민 뜻을 해석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입장을 밝힌다면 방식은 어떻게 될지 또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단 한 문장, 직접도 아니고 단 한 문장으로 민의를 따르겠다, 뭐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게 아무리 사람이 잘 안 바뀐다 그래도 이 정도의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으면 이걸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뭔가 수습책을 내놔야지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참 오만하다.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잘 안 바뀌는구나. 진짜 답답함을 느껴요.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큰 기대감은 안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기간이 3년이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란다면 정말 국민의 민심에 대한 한없는 낮은 자세 이걸 요청드리고 싶고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근데 지금 2년 동안 야당의 대화에 대해서 사실상 패싱해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지금 대화하자 그러면 야당이 옳다쿠나하고 가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대화해서 정말 민생 문제로 머리를 맞대려면 야당에게 뭔가 저는 선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거부했던 뭐 특검법, 법안 이런 것들 한두 개라도 먼저 받아들이면서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대파 문제든 사과값 문제든 머리를 맞대면 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좀 그런 점에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용산이 국정 대전안의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교수님께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좀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심과 소통을 더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대화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졌으니 우리가 국민 뜻을 받았으니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 특검과 또 탄핵을 요구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은 이게 기존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특검이 아니라 민생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야당에게 승리를 안겨줬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특검이나 탄핵을 요구하라고 그 뜻을 받들어 주는 게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야 같이 좀 협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좀 협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 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야당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또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폭에서 사의가 수용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기에 좋은 인사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지금 이 과정에서 능력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회를 더 준다면 남은 3년 동안에 자기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사람들 어거지로 교체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은 이 사람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교체가 일어나야 네.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다수가 사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교체되지는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정무장관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좀 정무 감각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더 네. 교체가 되고 또 민주당과도 좀 이렇게 소통이 될 만한 분들로 좀 교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네. 있습니다. 박상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개편된 지가요. 이거 또 바꿉니까? 바꾸면 누구로 바꿉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 상징적인 몇 자리 빼놓고는 안 바뀔 거다. 유임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무총리예요. 네.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 뭐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정관예우 논란도 있었고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어쨌든 처음 출발하는 내각인데 대통령 당선되고 처음 출각하는 내각인데 무한정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한덕수 총리 뭐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렸잖아요. 한 번은 뭐 이념 전쟁에 왜 안 나가냐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결국은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총리 누구 시킬 겁니까? 야당의 동의를 공감대를 이끌어낼 네. 수 있는 국무총리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명되는 인사들 뭐 장제원 의원, 이동관 뭐 저 비서실장 만약에 이런 분들 비서실장 안 치면 야당이 국무총리 동의해 줄까요? 어렵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누가 와도 사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내려놔야 됩니다. 더 내려놓지 않으면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좀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그 행동 중에는 그런 인사의 문제도 비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3년을 본인이 힘들더라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정을 3년 더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려놓으시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계속 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놔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차기 총리로 어떤 인물이 좀 적합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이름도 거론이 됐었는데 김부겸 총리는 오늘 발끈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인 나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쾌한 기색을 비치기도 했는데 또 어떤 인물들이 좀 적합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글쎄요, 야당에서 마치 추천하는 모양새는 뭐 그렇게 보기 좋지 않죠. 또 야당으로서도 다수당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의 책임은 무한 책임은 여당에게 있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야당에게 뭐 추천을 받고 또 그러니까 국회의 추천을 받는 거죠. 국회의 추천 받으면 여야에서 추천받은 인물이 몇 사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물을 저는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게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일 거다. 뭐 국회의 어떤 협조를 받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찾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소위 그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국민 내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과연 선호할지 또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절차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와 소통을 어느 정도 해야지 차기 국무총리를 선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비서실장에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무총리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 생각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적절하고 그리고 야당과도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누구다라고 예단할 수도 추천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걸 진정성 있게 찾으려고 네. 하면은 대상자들은 훌륭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여기 협치와 연정을 했던 분들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호응을 얻는 분들이고 정치적 경력도 많은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좀 폭넓게 이 시야를 넓힌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법사위원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이 사람아라고 했죠. 젊은 민주당 의원이. 그때도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유머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과 좀 유들이 있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도 아시고 또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인사를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보여주기보다는 진짜로 여기 역량 있는 사람들을 좀 찾으려고 하면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김부겸 전 총리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좀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소수 의견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행태들을 사실은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어떠한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네. 비토할 가능성이 높아요. 찬성하고 박수 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가 됐든 간에 비토할 것인데 이러한 자세로 접근하지 말고 진짜로 여 혼자, 야 한자 한쪽 바퀴로 갈 수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큰 바퀴가 되었다라고 하면 국민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같이 협치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네. 예. 자,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선인들과 서울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압승 이후 계속해서 낮은 자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봤듯이 결과에서 봤듯이 정말로 2, 3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세 분석에 있어서도 뭐 50여 곳이 그렇다, 60여 곳이 그랬다 그랬는데 실제로도 이 근접한 표차를 보이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고 오만하면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를 언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특히 이 거대 야당 이 무게가 결코 이렇게 가볍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에서 오만하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이재명 대표는 뭐 저는 할 말을 했다. 그리고 이런 스탠스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다짜고짜 우리 이제 다수당 됐으니까 뭐 김건희 특검하고 이런 스탠스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자세는 일단 여당의 행보, 쇄신 행보를 전 지켜볼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일성 그리고 여권의 변화 그리고 먼저 저는 여권이 먼저 손들어 줍시오. 김재선
전 당선인이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저는 고마운데 먼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이렇게 여당이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용산과 야당 사이에서 저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파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권의 앞으로의 소위 대통령 야당과의 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위 민생 문제를 머리를 맞대기 위한 것도 그렇고 이걸 누가 해줄 겁니까? 저는 김민수 대변인이나 이 여당에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야당에게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 중에 한두 개라도 들어주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낮은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저는 여권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론이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 이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먼저 칼을 빼들기 전에 여당이 먼저 조율하고 중재하고 국민들이 남은 3년 동안 안심하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대답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저기 현충원을 찾았는데 민주당의 당선자이죠 이제 그 낙선자이긴 하지만은 그 후보였던 류삼용 후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옆에 보니까 묘지가 있던데 내가 떨어지면 저 묘지에 묻힐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물원에 간다고 동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현충원에 간다라고 해서 진짜로 여기 호국 선열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들은 꼭 바꿔야 될 것이다. 호국 선열에 대한 태도들은 바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부 우리 당선자가 지금 특검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정치적 특검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이미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조차 안 됐던 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말 여행 같은 경우 특검하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울산시정 선거 하명 수사 건 같은 거 문재인 대통령 특검하라고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보수 안에서 잘못된 정치적 특검에까지도 끌려간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보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에서 가장 나오지 않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낮은 자세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본인 스스로도 거대 야당이 되면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게감을 느낀다라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똑같은 여와 야의 행태가 벌어진다면 여뿐만이 아니라 야에게도 심판이 갈 거라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승리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표 차이, 1, 2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50곳 가까운 곳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같이 임하길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만남도 성사되리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영수회담이 참 옛날 영수회담이지만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당장에도 재판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선거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또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은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패싱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과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사람은 여당 대표죠. 이게 맞죠. 근데 여당 대표가 김기현 당대표 때부터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요청을 해도 여당 대표를 정작 패싱했던 거는 이재명 당대표다. 여당 대표 패싱하고 우리가 180 거대 야당이니 직접 대통령과 나는 얘기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자세다. 여당이 할 일이 있고 야당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이 있으니 먼저 여당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야당 대표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누가 보더라도 허수아비 당대표예요. 그게 위에서 내리꽂은 비대위원장이든 전당대회로 뽑혔든 용산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당대표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영수회담을 얘기한 거지 뭐 난 대통령과 동급이다 이런 의미의 영수회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대화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회피해왔다, 패싱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년 동안 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대화 제의할까? 이것도 저는 의문인데
대화 제의를 하더라도 말뿐인 대화는 의미 없다고 봐요. 말로 보여줘서는 더 이상 얘기 없다. 형식적인 대화에 그칠 거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뭐 대파가 됐든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민생 문제를 위해서 대화 타협을 하려면 저는 먼저 그동안에 야당이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 위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하면은요 일회성 형식적인 그런 이벤트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3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또 특검법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또 파국을 맞아요. 그 파국 맞이하면 다음에 뭡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도 많이 했지만 여권이 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야당이 여당의 대표를 허수아비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취해왔던 스탠스가 이거거든요. 허수아비랑 얘기하지 않겠다예요. 여당 내에서 선출된 당대표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허수아비로 표현하고 패싱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발상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당시에도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렇게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 정치에 여나야나 할 거 없이 문제일 수 있는데 최소한 기본부터 상식적인 것부터 하자.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누가 봐도 이거의 순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도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12석 정당이 존재감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민주당이 흡수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모래성처럼 흩어집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왜 눈길을 끌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단순하게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가 돼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다면 조국혁신당은 통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태풍이 된 것은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려면 저는 뭐 지금 민주당과 뭘 할 것인가가 둘째 문제라고 봐요. 그건 둘째 문제고, 이번 총선에서 받은 중도층 유권자들의 그 마음, 이거를 잘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국혁신당이 몸값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야당하고도 딜을 할 수 있고 여권하고도 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캐스팅 보드예요. 여권 175석입니다. 그럼 175석에 한 숟갈 얹어주면 패스트트랙 타잖아요. 이거는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이 정말 주도해서 이 작지만 캐스팅 보드를 제대로 국민들의 시원한 속을 만들어 주려면 이 중도층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정책과 행보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남은 임기 4년 동안 굉장히 빛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못한다라면은 그 지지가 모래성처럼 흩어지면서 흡수되거나 저는 흩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12석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은 재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했던 자, 그리고 불법 선거에 개입했던 자, 이런 자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태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청년들로부터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공정을 흐트렸던 사건입니다. 그 증거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야말로 절대로 고개를 들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안 될 것이다. 지금 제일 먼저 등장해서 일성이 특검을 외치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당으로서의 자가검증부터 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당대표 역시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민주당이 흡수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안이라도 저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에 의해서 배지를 달았다라는 자신감보다 내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더 겸허한 자세로 국회의원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면서 특검법 추진론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돼서 이달 초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상의할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한다. 본회의 표결이 된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공개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것인지 만약에 표결에 올라간다면 여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에는 또 특검 전국으로 가겠다라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특검을 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뭐 거부권이 나오든 수용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특검과 그리고 혹은 정치적으로 정말로 악용되는 특검은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특검하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활용당하는 게 뻔한데도 여당 내에서 특검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수 진영을 흐트리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최상병 건 같은 경우는 저도 필요하다라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는요. 이게 제대로 초안부터 들어가면 저는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면밀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여당 내에서 지금 이제 아직 임기가 이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당 내에서 일부 반란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물론 당에서 뭐 이 자유투표에 맡길 수도 있지만은 설사 이거를 반대하라라고 당론으로 정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반란표가 나올 거다. 왜? 최상병 특검법은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왜 그렇게 죽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그걸 제대로 조사했다고 그래서 수사단장이 항명죄를 뒤집었었던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아니 해병 전우회가 언제부터 이념 단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제발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 왜 이걸 제대로 수사했던 사람이 왜 쫓겨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는데 여권이 여기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외면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야권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행보가 있겠습니까?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런 점에서 다른 부분들 뭐 김민수 대변인 얘기하셔서 뭐 다 모든 특검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권이 이렇게 용산과의 조율을 한다면 저는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신뢰를 쌓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당론으로 우리 부결시킨다 또는 거부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나라가 결단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